안녕하세요.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림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라파엘 전파의 화풍인 사실주의와 낭만주의의 기묘한 결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햇빛과 물결의 화가인 모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화가는 19세기 전반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입니다. 윌리엄 터너가 1828년에 그린 패치워스 호수의 석양은 인상주의의 상징이 된 모네의 해돋이와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1844년 작품인 비증기 속도의 대기 묘사도 인상주의의 등장을 예견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인상주의는 왜 영국이 아닌 프랑스에서 나타났을까요?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와 올랭피아가 살롱 낙선전에 전시되었을 때 대중들은 이를 프랑스 사회에 대한 난데없는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변모하는 프랑스 사회의 모습이 미술에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세 시대로 돌아가려 했던 라파엘 전파 역시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 나아가 유럽의 전반적인 복고 선호의 경향을 감안해보면 충분히 탄생할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영혼과 신이 사라진 근대 사회를 개탄했던 존 러스킨의 예술 철학은 라파엘 전파의 등장에 학문적인 뒷받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라파엘 전파는 1848년 영국 왕립미술원에서 회화를 공부하던 3명의 학생인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윌리엄 홀먼 헌트, 존 에버렛 밀레이가 결성한 형제 동맹입니다. 이후에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의 동생이자 시인인 윌리엄 로세티, 또 화가 제임스 콜린스, 비평가 프레데릭 스티븐스, 조각가 토머스 울러가 동맹에 가입해 모두 7명이 형제의 의를 맺었습니다. 이들이 굳이 동맹을 결성한 이유는 영국 왕립미술원의 아카데미즘에 반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슈아 레이놀즈가 1768년에 설립한 왕궁 왕립미술원은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이래로 유럽 회화에 내려오는 아카데미즘을 철저하게 따르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젊은 화가들은 아카데미즘을 대표하는 화가가 라파엘로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형제 동맹 이름을 라파엘로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뜻으로 라파엘 전파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라파엘 전파의 핵심 멤버였던 3명이 공동으로 작성한 4가지 강령은 이들이 어떤 성격의 예술을 추구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옮긴다. 두 번째는 자연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그 특징을 작품으로 옮긴다. 세 번째는 기계적인 기법을 배제하고 진실하고 직접적이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법만을 구사하던 이전 시대의 화풍을 따른다. 마지막 4번째는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주제만을 취급한다 였습니다. 이 강령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자연을 치밀하게 묘사한다와 이전 시대의 진실한 화풍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령은 사실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연을 치밀하게 묘사한다는 것은 쿠르베나 밀레가 프랑스에서 선도하던 사실주의에 맞닿아 있는 반면 이전 시대의 진실한 화풍을 따른다는 것은 다분히 낭만주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파엘 전파는 헌트와 밀레이가 주도한 사실주의 경향과 로세티가 주도하던 중세풍 경향으로 갈라졌습니다. 중세풍 경향은 훗날 에드워드 본 존스와 공예가인 윌리엄 모리스가 합류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와 포드 매독스 브라운, 또 아서 휴즈, 헨리 윌리스, 로렌스 엘마티디머, 또 프레데릭 레이턴 등 라파엘 전파로 분류되거나 그와 유사한 화풍을 가진 화가들이 있습니다. 라파엘 전파는 자신들의 그림에 모두 라파엘 전파 형제 동맹의 약자인 PRB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평단의 외면과 혹평을 받았으나 러스킨이 라파엘 전파를 극구 옹호하는 평을 계속 기고하면서 서서히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화제가 된 라파엘 전파의 작품은 1851년에 전시된 밀레이의 부모의 집에 있는 예수입니다. 가는 붓과 밝은 색채로 자연과 사물을 강박적일 만큼 치밀하게 묘사한 반면 원근법과 명암 사용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라파엘 전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림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성경의 내용이라는 점 역시
진실한 아이디어와 도덕적인 주제를 고집했던 이들의 강령을 연상시킵니다. 그림의 등장인물들은 전반적으로 질려있는 듯한 모습이며 배경으로 사용된 나무 판자들, 그리고 생기없는 표정으로 정면을 쳐다보는 양들의 무리 등이 예수님의 순환을 암시합니다. 반면 잠옷을 입은 어린 예수는 성스럽기보다는 그 나이 또래 평범한 사내아이로 그려졌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목수의 집을 모델로 그린 이 작품은 호평보다는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비난의 선봉에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있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신출내기 화가들이었던 라파엘 전파는 기존 평단의 비난에 매우 당황했으나 러스킨이 더 타임스를 통해 이들을 강력히 옹호함으로써 라파엘 전파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인연으로 밀레이와 러스킨 사이에는 개인적인 친분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친분은 엉뚱하게 밀레이와 러스킨의 아내 에피 간의 연애 사건으로 번졌고 1855년에 에피가 러스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밀레이와 결혼하는 대형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결혼 후 밀레이는 라파엘 전파 지향점인 중세풍의 그림보다는 사실주의 회화에 좀 더 기울어졌고 러스킨은 이런 밀레이를 맹렬하게 비난하며 헌터와 로세티를 지지하게 됩니다. 러스킨과 밀레이 사이의 기이한 관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라파엘 전파는 사실주의와 낭만주의 사이를 연결하는 독특한 접점이자 모순된 화파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이나 셰익스피어, 아서왕 이야기 등 중세의 낭만적인 소재를 담은 그림을 그렸지만 동화와 같은 주제를 선택해 그리면서도 풀잎하나 치맛자락의 주름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묘사하는 사실주의 기법을 채택했습니다. 말하자면 프랑스의 들라크루아가 즐겨 그린 낭만주의 소재를 쿠르베와 같은 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린 셈인데 막상 프랑스에서는 이 두 화풍의 추종자들이 서로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같은 시기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라파엘 전파 화가들이 두 경향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라파엘 전파 화가들은 강박적으로 자연의 정확한 묘사에 집착했고 그림의 세부까지 꼼꼼하게 그렸는데 이처럼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완벽주의는 빅토리아 시대의 근면한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하우저는 라파엘 전파의 흠하나 찾을 수 없는 완벽한 기법과 도덕적인 주제의 선택을 빅토리아 시대의 노동윤리와 결부시켜서 봅니다. 실제로 라파엘 전파의 도덕적인 주제만 그린다는 강령은 도덕성을 중시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 분위기가 예술로 옮겨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즐겨 선택한 문학적인 주제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예술 장르 중에서도 문학이 가장 번성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상기시킵니다. 라파엘 전파의 작품 중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밀레이의 작품 오피리어는 햄릿의 여주인공인 오피리어가 실성에서 강물에 빠진 상황을 캠퍼스에 옮겼습니다. 마치 사진처럼 치밀하게 재현한 강둑과 풀, 꽃의 모습이 오피리어보다 먼저 눈에 들어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밀레이는 이 그림에서 오피리어의 모델이 된 엘리자베스 시달보다 강둑과 풀과 꽃을 먼저 스케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재현에 집착한 나머지 모델인 엘리자베스 시달을 물이 든 욕조 안에 눕혀 놓은 채 몇 달이나 그림을 그려서 결국 시달은 폐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림 속 오피리어의 치마폭에서 막 강물로 퍼져나가는 꽃들은 모두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묘사된 그대로 그렸다고 하니 화가가 그림의 사실성에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셰익스피어와 테니슨의 작품들, 또 전설의 아서왕 이야기 등 영국 문학의 오래된 전통이 라파엘 전파의 작품 주제로 즐겨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영문학의 발전 없이는 라파엘 전파는 지극히 영국적인 회화 장르도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라파엘 전파라는 시대착오적인 양식의 회화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숨막히는 현실을 도피해보려는 화가들의 일탈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세풍의 도덕적인 작품을 재현하려고 했던 화가들부터 그리 도덕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라파엘 전파의 대표격인 3명의 화가들은 모두 결혼 문제로 떠들썩한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로세티의 아내 시달은 남편의 부정을 견디다 못해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로세티는 자신의 친구였던 공예가 윌리엄 모리스의 아내인 제인 모리스를 모델로 기용하여 많은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시달과 그랬듯이 로세티와 제인은 연인 사이가 되었고 마침내 로세티는
모리스 부부와 같은 집에서 동거를 하게 이릅니다. 자신의 가운데 이름이었던 단테를 대표 이름으로 사용할 만큼 단테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로세티는 제인에게서 필생의 연인인 베아트리체의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로 제인을 모델로 한 수많은 아름다운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1871년에 로세티가 그린 대작 단테의 꿈은 시인 단테가 죽음을 앞둔 베아트리체와 마침내 해유하는 상상 속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죽음의 천사에게 입맞춤을 받고 있는 베아트리체의 모델이 제인 모리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적 성취와는 별개로 부부와 연인이라는 이들의 기묘한 동거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큰 스캔들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빅토리아 시대 중산층처럼 라파엘 전파 화가들 역시 도덕을 중시했지만 실은 위선적이며 관능적인 표현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라파엘 전파 화가들이 그린 화폭 속 여인들이 성모 마리아나 오피리어 또는 테니슨의 시에 등장하는 일레인, 그리스 신화 속 페르세포네 등 성경과 문학 속 여주인공들은 정숙한 양갓집 교수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관능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또한 라파엘 전파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치밀한 묘사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를 부자연스러움과 인공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윌리엄 홀먼 헌트의 깨어있는 양심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매우 알쏭달쏭해 보이는 이 그림은 부유한 남자의 정부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던 젊은 여성이 봄의 실록을 보며 잊고 있었던 도덕성을 발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담기 위해 헌트는 런던 세인트 제임스 파크 근처의 저택 거실을 빌려 부유한 부르주아의 집안 분위기를 스케치했습니다. 양탄자와 피아노, 섬세하게 조각된 원목 테이블 등 이 집의 생활 수준을 알려주는 소품들 속에 새를 누르고 있는 고양이, 아무렇게나 버려진 장갑, 결혼 반지를 끼워야 할 왼손 약지에만 반지를 끼지 않은 손 등 모두가 여인의 현재 처지를 알려주는 장치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징과 암시, 치밀한 신뢰 묘사 등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남자의 정부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도덕적인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림의 주제는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외양과 예의범절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던 빅토리아 시대의 중산층의 위선적인 분위기가 캠퍼스에 담겼다고 보는 편이 수긍이 더 갑니다. 결국 라파엘 전파의 과거 지형적인 회화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분위기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낸 모순된 혼합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라파엘 전파 화풍에 관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